12월 10일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초미세먼지보다 더 해로운 1급 발암물질 블랙카본이 서울 지하철역에서 고농도로 검출됐습니다. 경유차에서 주로 배출되는 블랙카본은 신체 조직에 파고들어서 암과 염증을 일으키지만 환경 기준조차 없는 상태입니다. 검출 현장을 단독 취재했습니다. 강릉선 KTX가 사고 사흘 만에 정상화됐습니다. 하지만 선로 전환기 회로가 왜 뒤바뀌었는지 여전히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철도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부끄럽고 민망한 일이라며 고강도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야당은 기강회의와 낙하산 인사가 문제라며 코레일 오영식 사장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농성 중인 야3당 대표를 방문했지만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했습니다. 국회 파행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복지 예산을 1조 원 깎은 의원들이 딱 그만큼의 지역구 SOC 예산을 늘린 게 확인됐습니다. 깜깜이 증액 누굴 위한 건지 취재했습니다. 카카오 카풀에 반대해온 50대 택시기사가 국회 앞에서 분신해 결국 숨졌습니다. 카카오 측은 안타깝고 가슴 아프다며 애도했습니다. 죽음까지 부른 카풀 무엇이 문제인지 살펴봅니다. 직원 폭행으로 구속된 양진호 회장이 검찰과 경찰을 상대로 로비를 해온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양 회장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지만 불기소 처분됐습니다. 사고가 나면 금속 파편이 튀어서 오히려 더 큰 사고를 부르는 에어백. 전 세계에서 리콜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유독 한국 GM만 늑장을 부리다 내년에야 리콜을 해주겠다고 하고 있는데요. 해당 차종은 19만 대에 이릅니다. 뉴스데스크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우리 일상을 괴롭히는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는 예보를 통해서 대비라도 할 수 있지만 누구도 예보해주지 않는 더 위험한 공기가 우리 일상에 머물고 있다는 정부의 공기질 측정 결과를 MBC 단독 취재로 준비했습니다. 바로 경유차 연소 때 발생하는 1급 발암물질 블랙카본이 지하철역 안에서 고농도로 검출된 겁니다. 그 측정 현장을 김윤미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서울 1호선과 2호선이 교차하는 시청역 대합실입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팀이 측정 장비를 설치한 뒤 블랙카본을 측정하는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20분 뒤 블랙카본 농도가 2,600 나노그램을 기록했습니다. 1000을 넘어가면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2000이면 굉장히 높은 수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하철역 블랙카본을 조사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역 바깥에서 잰 수치는 1,800 나노그램. 역사 안이 바깥보다 50% 이상 블랙카본 농도가 높았습니다. 1군 발암물질인 블랙카본의 주 배출원은 경유차. 지하철역에는 경유차가 다니지 않는데 왜 지하철역의 블랙카본 농도가 더 높은지 물어봤습니다. 지하철 출입구가 도로변에 있기 때문에 외부 공기가 지하철 대합실로 유입됨으로 인해서 발생하지 않았나. 도로변에 바짝 붙은 환풍구도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블랙카본은 이런 출입구를 통해 들어가거나 도로에 있는 환풍구를 통해 내부로 유입될 수 있습니다. 환풍구는 아무런 경계도 없이 도로변에 그대로 노출돼 있고 일부는 필터도 없이 지하로 통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적극적인 환기로 오염물질을 밖으로 빼내야 하는데 환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실내로 유입된 것들이 효과적으로 빠져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실내 농도가 더 높게 나온 것이라고. 결과적으로 시민들은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는 실내에서 시내 대로변보다 더 많은 블랙카본과 동해 물질을 들이마시고 있다는 게 확인됐습니다. MBC 뉴스 김윤미입니다. 초미세먼지보다도 훨씬 작은 이 블랙카본은 백혈구와 폐, 간과 방광까지 파고들어서 암과 심장병 같은 치명적 질병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블랙카본의 위험성을 손병산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자동차들이 많이 다니는 도로변에 사는 어린이들의 몸에서 백혈구를 뽑아 촬영한 영상입니다. 백혈구에 검은 점처럼 박혀 있는 게 블랙카본입니다. 이 백혈구들은 블랙카본으로 몸살을 앓으며 염증 물질을 내뿜고 피를 끈적끈적하게 만들었습니다. 혈액 상태가 나쁜 쪽으로 이동을 하게 돼서 결국 건강에 굉장히 나쁜 영향을 미치는데 가장 대표적인 심장, 혈관 계통의 질병에 블랙카본의 크기는 대략 0.1에서 1 마이크로미터. 일반적인 초미세먼지보다 수십 배나 더 작습니다.
이렇게 작은 나노 입자들은 백혈구뿐 아니라 몸속 장기 구석구석 파고드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블랙카본처럼 작은 나노 입자가 몸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특수 카메라로 촬영한 영상입니다. 폐는 물론 간과 방광, 머리에서도 입자들이 검출됐습니다. 블랙카본은 사람의 세포핵 깊숙이 침투해 DNA를 끊고 치명적인 돌연 변이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어린이라든가 호흡기 질환을 갖고 있을 때 임산부나 혹은 노인과 같이 면역 체계가 약해져 있는 분들이 건강 피해가 크기 때문에 그러나 블랙카본에 대해서는 환경 기준조차 없습니다. 정부는 우선 지하철역과 어린이집 등 실내 공간을 대상으로 블랙카본 실태 조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전문가들은 블랙카본에 대한 환경 기준을 서둘러 마련하고 지하철역은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환기하도록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MBC 뉴스 손병선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강릉선 KTX 탈선 사고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사고 발생 사흘째, 이번 탈선이 인재라는 게 점점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강릉선 KTX가 생기고 나서 사고를 막을 수 있던 기회,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선로 전환기를 점검할 기회가 있었지만 문제를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강현석 기자입니다. 열차가 탈선하기 31분 전인 7시 4분. 상황실에 선로 방향과 신호가 다르다는 이상 신호가 감지됐습니다. 그런데 현장 점검에 나선 코레일 직원들은 문제가 된 서울 방향 선로 전환기가 아닌 엉뚱한 곳에 가서 점검을 벌였습니다. 서울 방향과 차량 기지 회선이 바뀌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컴퓨터는 에러가 뜨지만은 현장에 점검을 해볼 이상이 없더라. 열차가 마침 그날 강릉선에 출발을 하니까 그 열차를 보내고 난 다음에 우리가 점검하겠다 이래가지고 하다가 결국 문제가 된 선로 전환기는 점검도 못한 상태에서 시속 100km로 달리는 열차는 벌어진 선로 위를 지나가다 탈선한 겁니다. 문제는 이런 사고가 반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MBC 취재 결과 철도시설관리공단은 작년 9월 자체 점검을 하고도 회선이 뒤바뀐 걸 몰랐습니다. 이번 사고가 나서야 드러난 겁니다. 연동검사라든가 이런 부분은 했는데 그런 부분을 이제 제대로 했는가 하는 부분을 종합적으로 봐야죠. 더구나 선로 전환기 운영 방식이 작년부터 바뀌어 점검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선로 전환기는 갈림길마다 2개씩 쌍으로 돼 있어 과거에는 하나에 문제가 생기면 2개 모두 한꺼번에 점검할 수 있었는데 작년부터는 개별적으로 문제가 생긴 쪽만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문제가 없는 쪽은 운행을 할 수 있어 열차 운행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분리를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도 있는 거지. 아예 그냥 A만 신경 쓰다 보니까 B 쪽에 문제가 있었는데 A만 신경 쓰다 보니까 이런 참 문제가 드러난 거죠. 지난해 KTX는 130번 운행이 지연됐는데 이 가운데 40%인 49건이 신호 이상으로 인한 지연이었습니다. 2015년 12건, 2016년 18건에 비해 급증했습니다. 어디에 어떻게 오류가 있을지 모르는 신호등만 믿고 달려야 하는지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연섭입니다. 이번 사고 이후 코레일 사장과 국토부 장관이 사과한 데 이어서 오늘은 문재인 대통령까지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철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무너졌다면서 고강도 쇄신도 주문했습니다. 야당은 낙하산 인사가 문제의 본질이라면서 코레일 사장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이덕영 기자입니다. 안전권을 국민의 새로운 기본권으로 천명하고 있는 정부로서 참으로 송구하고 부끄러운 사고가 일어났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사과했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과연 안전한가라는 근본적 불신을 국민들에게 주었습니다. 천만다행으로 저속 상태여서 인명피해가 없었지만 대형 참사가 될 수 있는 사고였다면서 노후시설뿐 아니라 신설된 시설까지 점검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참모들 사이에선 어제 국토부 장관이 강력한 대응 의지를 밝힌 만큼 대통령의 언급까지는 불필요하다는 신중론도 나왔지만 문 대통령은 직접 입장을 밝히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야당은 전문성 없는 낙하산 인사가 안전사고의 근본 원인이라고 공세를 폈습니다. 민주당 의원을 지낸 정치인 출신인 오영식 철도공사 사장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코레일은 문재인 정부 낙하산 인사의 놀이터가 아닙니다. 또 정권 차원에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에만 목을 매다 보니 기강이 해이해져 이런 사고가 났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청와대는 사건 수습과 재발 방지를 위해선 질책보다는 대책이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가운데 오 사장에 대한 경질까지는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정의당 이정미 대표의 단식 농성이 5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야3당의 선거제 개편 요구로 촉발된 이번 사태는 극적으로 타결이 될 수도 있었는데 한국당이 도농복합형 선거구제를 역제의하면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데요. 자, 이 도농복합형 선거구제가 뭔지 신재웅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민주당과 한국당 지도부가 단식 닷새째를 맞은 손학규, 이정미 대표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냉랭했습니다. 12월까지 합의안을 만들면 저는 단식 풀게요. 정개특위 소용없어요. 저희도 당에서 합의를 해야지. 정개특위 맡겨놔봤자 몇 가지 안만 내놓고 말지. 사실 지난주 목요일 야3당이 주장한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관련해 내년 1월까지 처리한다는 공감대가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당이 도농복합형 선거구제를 추가하자고 요구해 진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국당이 제시한 이 안은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도시는 몇 개 선거구를 묶어 2명에서 4명 정도 복수의 당선자를 뽑고 100만 이하는 지금처럼 한 지역구에서 1명을 뽑는 소선거구제를 유지하자는 겁니다. 대도시 소선거구에서 1등을 많이 차지해온 민주당으로선 받기 힘든 안입니다. 도농복합선거구제는 기존 국회의원이나 또는 기존 정당들의 의석 나눠먹기라는 점에서 명백한 제도적 후퇴이자 계약입니다. 이 안을 20대 총선 결과에 대입한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에 따르면 도시 지역에서 민주당은 24석, 자유한국당은 15석 감소하게 됩니다. 때문에 자유한국당의 도농복합형 선거구제 요구는 민주당이 받기 힘든 안을 던져 선거구제 합의 무산의 책임을 떠넘기려는 의도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신재웅입니다. 국회의원들의 셀프 세비 인상에 대한 비판이 거세자 야3당이 세비 인상분 전액 반납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선거제 개혁을 국민에게 동의받기 위해선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건데 민주당과 한국당은 논의해보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전예지 기자입니다. 거대 양당은 내년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국회의원 세비를 1.8%, 연봉으로 따지면 182만 원 올리는 안도 함께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평화당은 염치 없는 짓이라며 예산안 처리에 불참한 바른미래당과 정의당에 전액 반납하자고 제의했습니다. 이번 예산안 처리하면서 셀프 인상, 국회의원 세비와 의원실 경비를 1.8% 셀프 인상한 것은 염치 없는 일입니다. 바른미래당은 이미 당론으로 세비 인상분을 기부하겠다고 정한 상황. 정의당은 이번 인상분 반납은 물론 국회의원 세비를 국회가 아니라 시민들이 참여하는 보수산정위원회에서 정해야 한다고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앞으로 세비를 낮추고 정말 특권을 내려놓고 하고 정치개혁을 하자. 야3당의 공동보조는 정치개혁 이미지를 선점해 선거제 개편을 놓고 거대 양당을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세비 인상분 사회환원을 의원총회에서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내놨고 자유한국당도 내일 새 원내대표가 선출되면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사무처는 국회의원 세비 인상분은 공무원 보수 상승률에 맞춘 거라 해명했지만 국회의원 세비 인상에 반대하는 국민청원은 사흘 만에 16만 명 넘게 참여했습니다. MBC 뉴스 전예지입니다. 역대 최대라는 내년 예산 규모는 애초 정부가 낸 470조 5천억 원보다 9천억 원 정도 줄어든 469조 5,752억 원입니다. 야당이 20조 원 대폭 삭감을 예고했던 것에 비하면 별로 줄어든 게 없죠. 자, 저희들이 따져보니까 깎은 예산은 5조 2천억인데 심사 막판 불과 하루 만에 갑자기 4조 3천억이 늘었습니다. 실세 의원들이 깎은 예산 상당 부분을 자신들의 지역구 예산으로 챙겨간 건데 이런 증액 예산에 대한 기록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감액만 몇 달 동안 하다가 막판에 밀실에서 날림으로 예산 증액 심사를 하는 걸 국회는 관행이라고 말하는데
이런 관행을 없애지 않으면 실세들의 예산 나눠 먹기도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소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9월 3일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넘겨받은 국회는 티끌만큼의 예산 낭비도 막겠다며 깎고 또 깎았습니다. 허울 뿐인 일자리 예산, 그리고 도대체 우리 국민들이 어디까지 헬스를 퍼져야 하는지 그 규모를 알 수 없는 남북 경역 예산에 대해서 정부 여당의 일부 양보를 받아냈던. 그런데 삭감된 예산은 9,200억 원, 전체의 0.2%에 불과합니다. 5조 2천억 원을 깎았지만 4조 3천억 원을 도로 늘렸기 때문입니다. 기초생활수급 노인에게 월 10만 원 주려던 기초연금처럼 복지, 일자리 예산 등이 사라진 자리를 도로, 철도 등 지역 개발성 예산이 차지했습니다. 늘어난 예산은 상당 부분 실세 의원들 차지였습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지역구인 세종시 수목원 조성 예산 253억 원 등 총 271억 원의 예산을 추가로 챙겼고,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서울 지하철 9호선 증차 예산 등 568억 원, 국회 예결특위위원장 안상수 의원은 해양박물관 건립비 16억 원 등 58억여 원을 막판에 차지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국회는 9월 3일부터 12월 6일, 그러니까 예산 통과 하루 전날까지 석 달 넘게 감액 심사만 했습니다. 반면에 증액 심사는 단 하루 동안 회의록도 남지 않는 비공개 소소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소위 심사에서는 증액 심사는 다루지 않아요. 이처럼 예산 증액이 은밀하게 벼락치기로 진행되다 보니 거대 정당과 실세 의원들의 노골적인 나눠먹기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상임위에서부터 공개적으로 감액 심사와 증액 심사를 동시에 하는 제도적 보완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밀실 쪽지 예산, 실세 예산 논란은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박소희입니다. 예, 깜깜이 증액심사 말고도 문제는 더 있습니다. 국회 예산안에는 정부가 예산을 집행할 때 고려할 사항을 담는 부대 의견이 달리는데요. 자, 이 부대 의견에 지역구 민원성 예산을 끼워 넣기 위해서 또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2의 쪽지 예산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부대 의견을 김지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예산안 막판 협상이 벌어진 지난주 금요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예산이 당신 것이냐며 소리를 질렀고 언젠가 보복한다는 말까지 회의실 밖으로 들렸습니다. 국회 예산안 뒤에 붙는 부대 의견이 문제였습니다. 함진규 한국당 정책위의장이 지역구에 법원과 지하철역을 짓는다는 내용을 부대 의견에 넣어달라고 요구해 다툼이 벌어진 겁니다. 부대 의견이란 예산안을 집행할 때 정부가 고려할 점을 명시해 둔 건데 최근엔 예산 심사에서 떨어진 지역구 사업의 집행 가능성을 열어놓는 창구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안상수 국회 예결위원장은 인천공항철도 환승 할인 방안을 마련하고 국가 어항 사업을 추진한다는 지역구 관련 사업을 부대 의견에 못 박았습니다. 대덕특구 리노베이션 사업, 서울 양평 고속도로, 대전 주거환경 개선 사업 같은 지역 토목 사업들이 줄줄이 부대 의견에 들어가 있고 이를 토대로 의원들은 자신이 지역 수건 사업을 풀었다며 홍보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같은 사업 대다수가 정부나 국회 상임위에선 타당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던 건데 부대 의견에 포함되면서 추후 집행될 가능성이 생긴다는 겁니다. 양당 지도부는 자기 지역구 1조 2천억 원 예산 잔치를 벌였습니다. 약자들의 희망은 삭감되고 양당의 입속만 증액되었습니다. 예산 운영 방식에 대한 국회의 토론이나 소수 정당의 의견을 담던 부대 의견이 제2의 쪽지 예산 경쟁터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지경입니다. 네, 서울의 한 택시기사가 국회 앞에서 자신의 택시에 불을 질러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승차 공유 서비스 카카오 카풀에 대한 반발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유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오후 1시 50분쯤 경찰에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한 택시기사가 국회 앞에서 분신을 시도할 것 같은데 막아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신고를 한 사람은 택시회사 노조위원장. 몇 분 뒤 경찰은 국회 정문 앞에서 해당 택시를 발견했습니다. 차 안 조수석에는 휘발유통이 실려 있었고 기름 냄새가 심하게 났습니다. 경찰이 검문하려 하자 택시는 그대로 달아났고 얼마 가지 않아 차는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기동대 있는 분들 같이 합쳐서 깨고 소화기 뿌린 거는 기동대 직원들이 뿌렸어.
안에다 뿌리라고 그래갖고 그냥 달리는 거 같이 뿌려. 택시기사는 57살 최모 씨. 경찰은 급하게 불을 끈 뒤 최 씨를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최 씨는 오늘 오전 10시쯤 회사 노조위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카카오의 승차 공유 서비스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왜 카풀을 못 막느냐며 분신이라도 해야지 이러다 택시가 다 죽는 거 아니냐는 말을 남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침에 통화할 때는 이제 예정, 하고 싶은 생각이다. 그런데 이제 몇 시간 후에 전화가 왔을 때는 이렇게 하겠다. 이렇기 때문에 내가 일일이 전화를 해서 택시 노조와 택시업계는 카카오가 시범 도입한 카풀 제도에 항의하며 두 차례 대규모 집회를 여는 등 반발해왔습니다. MBC 뉴스 이유경입니다. 네, 이 택시기사가 반대해온 카풀 서비스는 일반 승용차 운전자들이 요금을 받고 일정 방향으로 가는 승객을 모아서 운행하는 서비스입니다. 이른바 공유경제 차원에서 도입돼 최근에 시범 실시에 들어갔는데 택시 기사들은 생존권을 위협한다면서 그동안 거세게 반발해왔습니다. 이재민 기자입니다. 승용차를 가진 운전자들이 자기 차를 택시처럼 제공하고 수익을 올린다는 게 카풀 서비스의 기본 개념입니다. 요금은 택시보다 20-30% 싸고 부족한 택시 서비스를 보완하는 역할도 합니다. 공유경제의 일환으로 정부가 규제를 풀고 추진했는데 택시기사들 반발을 고려해 하루 2번으로 제한했습니다. 승차 거부 등으로 택시 서비스에 불만이 있던 시민들은 환영했지만 택시기사들 반발은 거셌습니다. 택시 운행을 하루 중단했고 청와대까지 거리 행진도 벌였습니다. 지금도 손님이 줄고 있는데 대기업의 유사 택시를 허용하면 기사 27만 명 생계가 위협받는다는 겁니다. 카풀 앱이 도입이 됐을 경우에는 택시 산업 자체가 붕괴될 수 있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국회가 양측을 중재하겠다며 시간 제한이나 요금 규제 방안 등을 내놨지만 여야 합의가 안 돼 늦어지고 있습니다. 카풀 서비스를 준비한 카카오 모빌리티는 10월부터 운전자를 모집하고 지난 7일부터 시범 서비스를 시작한 데 이어 오는 17일 정식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택시의 어떤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그런 관점이 아니라 승차난을 해소해보고자 하는 취지에 좀 더 맞는 서비스라고 보기 때문에 택시업계는 카풀 서비스를 시작하면 기존 카카오 택시 호출을 거부하고 정권 규탄 집회까지 열겠다는 입장입니다. 오늘 택시기사 분신에 대해 카카오 측은 안타까운 일이라며 애도했지만 서비스 출시 연기 등에 대한 입장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이재민입니다. 죽음의 에어백으로 불리는 일본산 에어백이 있습니다. 생명을 책임지기는커녕 사고 순간 오히려 흉기로 바뀌다 보니 붙은 오명인데 이미 몇 년 전부터 전 세계적으로 1억 2천만 대 차량이 리콜됐습니다. 그런데 한국 GM은 이제서야 리콜하겠다는 문자를 통보하고 있는데 어찌된 게 리콜 시점이 2020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때까지 그냥 타라는 얘기인지 윤수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일본 다카타 에어백 실험 영상입니다. 사고 충격으로 에어백이 터지면서 팽창하더니 구멍이 뚫리며 금속 파편 하나가 튀어나옵니다. 에어백을 팽창시키는 역할을 하는 추진제의 일부분으로 그동안 이 파편에 맞아 전 세계적으로 23명이 숨졌고 230여 명이 다쳤습니다. 생명을 보호할 에어백이 사고 순간 흉기로 변합니다. Today, car owners are confused because it's still not known exactly which vehicles are being recalled. 그동안 1억 2천만 대가 리콜됐고 한국도 지난 2016년부터 리콜을 시작했습니다. 다른 자동차 업체들은 국토부 요청을 받아들여 곧바로 리콜에 들어갔지만 한국 GM은 달랐습니다. 소비자들에게 위험성을 알리지 않고 자체 조사를 한다며 차의 피해를 미루다 지난 5월에서야 뒤늦게 리콜 절차에 들어간 겁니다. 소비자들은 황당합니다. 올란도를 타는 이상범 씨는 지난 4일에서야 한국 GM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차량 에어백에서 금속 파편이 튀어나와 사망 또는 부상을 당할 수 있다는 문자였습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 건 리콜 시점. 문제의 에어백을 2년 뒤인 2020년이 돼서야 리콜해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잘못 본 줄 알았어요. 그러면 그때까지 이 흉기가 된 에어백을 안 터지게끔, 사고가 안 나게끔 바라면서 다녀야 되는. 하지만 GM 측은 리콜을 하지 않아도 안전에 크게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국토부 압박 때문에 리콜은 하지만
자사 차량에선 에어백 사고가 없었고 고온 다습하지 않은 한국 기후에선 사고 가능성이 없다는 주장입니다. 다만 서비스 차원에서 연식에 따라 내년 5월부터 리콜을 해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 GM의 이 같은 주장이 무책임하다고 지적합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있죠. 다른 나라들보다도 어떻게 보면 안 좋은 조건은 다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어느 한 회사만 이걸 안 하고 있다는 얘기는 그거는 다카타 에어백이 들어간 한국 GM 차량은 올란도와 크루즈를 포함해 모두 5종, 18만 8천 대가 리콜 대상입니다. MBC 뉴스 윤수환입니다. 직원을 때리고 음란물 유통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검찰에도 금품 로비를 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당시 양 회장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지만 불기소 처분됐습니다. 박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뉴스타파 등이 공개한 양진호 회장의 모바일 메신저 내용입니다. 2015년 2월 7일 직원과 주고받은 메시지에서 양 회장은 성남지검 검사들에게 먹일 5천이 다음 주에 나간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중앙지검에도 2천이 나가서 성남으로 돌렸다며 성남에서 시비 거는 걸 빼기 위한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다시 말해 2천만 원을 써서 자신이 연루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서 성남지청으로 보냈고 성남지청 검사한테도 5천만 원을 뿌려 사건을 무마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그렇다면 이 문자에 언급된 사건은 실제로는 어떻게 처리됐을까? 당시 양 회장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문자 내용처럼 원래는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하다가 문자가 오고 가기 일주일 전에 성남지청으로 넘어갔습니다. 이후 성남지청은 위디스크 대표이사와 법인만 기소하고 양 회장에 대해선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양 회장이 정말 금품 로비를 했는지는 불확실하지만 사건 시기와 처리 과정만큼은 문자 내용과 일치하는 셈입니다. 양 회장이 명절 때마다 검찰과 경찰을 관리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2015년 9월 22일 메시지를 보면 2013년부터 구정이나 추석 때 검찰과 경찰에 수백만 원어치 기프트 카드를 뿌린 걸로 돼 있습니다. 새롭게 불거진 의혹에 대해 로비 대상으로 지목된 성남지청은 당시 사건 처리 과정에 대한 사실관계부터 파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에 속아서 수억 원을 보냈던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이 사기 용의자 여성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가 260개가 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 이 가운데 재선하셔야죠. 신경 쓰라고 전화했습니다처럼 선거와 관련 있는 내용에 검찰이 주목하고 있는데요. 윤 전 시장은 오늘 광주지검에 출석했습니다. 자, 김철원 기자. 지금도 조사가 진행 중이죠? 네,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검찰에 출석한 지도 벌써 10시간이 지났습니다. 윤 전 시장은 우선 채용 청탁과 관련해서는 검찰 특수부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는 검찰 공안부로 장소를 옮겨 현재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는 오늘 밤 늦게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제 네팔에서 입국한 윤 전 시장은 오늘 검찰에 나와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지혜롭지 못한 판단으로 국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서 매우 송구합니다. 윤 전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49살 김모 여인에게 4억 5천만 원을 송금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윤 전 시장은 공천을 바라고 돈을 보낸 것이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직접 그 사람하고 선거 이야기를 한 건 없었고요. 그런 건 없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윤 전 시장이 사기 용의자 김모 씨와 주고받은 268개의 문자 메시지 중 상당수가 선거와 관련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권양숙입니다라는 문자를 시작으로 경선이 다가오고 있다, 재선하셔야죠라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특히 윤 전 시장이 4억 5천만 원을 송금한 지난 1월을 전후해 당대표에게 전화했다, 이용섭 후보와 통화해서 출마를 만료했다는 문자도 보냈습니다. 사기 용의자 김 씨는 자신을 권양숙 여사나 권 여사의 대리인인 척하거나 심지어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혼외자를 키우고 있는 사람으로 속이는 등 1인 3역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윤 전 시장이 공천을 노리고 돈을 건넸거나 사기 용의자의 자녀 2명의 취업을 청탁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끝나는 오는 13일 전까지 윤 전 시장을 기소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광주지검에서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인적이 드문 버려진 창고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 났습니다. 발목이 묶인 시신 한 구가 발견이 됐는데 훼손 상태도 심해서 사망 경위를 놓고 갖은 억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세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좁은 골목길로 소방차와 경찰 감식 차량이 진입합니다. 타이어 등 폐자재를 보관하던 경기도 부천의 한 창고에서 오늘 새벽 불이 났습니다. 연기만 꽉 차갖고 나가지도 못해 숨이 막혀갖고 콧구멍이 막 새까맣고 난리가 났었는데. 화재가 난 건물은 18년째 버려졌다가 지난 2월부터 창고로 썼고 평소 인적도 드물어 경찰은 누군가 일부러 불을 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이 난 창고 안쪽에선 발목이 묶인 남성 시신 한 구가 나왔습니다. 시신 주변에서는 불에 탄 휴대폰과 신호통이 발견됐습니다. 지문은 물론 키나 연령대조차 알기 힘들 만큼 시신은 심하게 훼손돼 있었습니다. 시신이 묶여 있었던 걸 보면 타살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지만 미심쩍은 구석도 많습니다. 타살 같다 그러면은 손을 묶어야 되잖아요. 발도 묶고 상식으로 봤을 때. 근데 손은 묶인 자국이 없고 발만 지금 묶인 자국이 있고요. 그런 걸로 봐서는 저방면으로 지금 수사를 그렇다고 유서가 나오는 등 자살로 볼 정황도 마땅치 않습니다. 경찰은 부검을 의뢰해 사망 추정 시점과 신원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휴대전화는 포렌식 분석이 불가능할 정도로 심하게 불에 탔고 폐창고 입구의 유일한 CCTV에도 사람이 드나든 흔적은 없어 사건이 미궁으로 빠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MBC 뉴스 김세로입니다. 유치원 3법 통과를 막기 위해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야당에 불법 정치 후원금을 줬다는 의혹이 갈수록 짙어지고 있습니다. 한유총은 지부 차원에서 개인적으로 후원금을 낸 거라서 이른바 쪼개기 후원금은 아니라는 입장인데 교육부는 이건 역시 불법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또 한국당 의원에게 보낸 감사의 문자도 공개됐습니다. 전동혁 기자입니다. 지난 8일 박용진 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한유총 관계자들의 문자입니다. 자한당 최고, 한유총 회원 모두 끝까지 은혜 보답하겠습니다. 박 의원은 한유총이 이런 문자를 야당 의원들에게 조직적으로 보내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한 50명에서 100명 정도가 밤에 모여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그분들이 계속 문자 보내더라고요. 문자에 등장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지난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유치원과 관계된 후원금을 돌려보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유총 역시 일부 회원들의 개인 후원이라며 쪼개기 후원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교육부가 사립유치원의 원장, 원감, 교사의 단독 후원도 위법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사립유치원이 적용받는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사립학교 교원은 국공립학교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고 이에 따라 정치 목적의 후원금 기부가 금지되기 때문입니다. 서울시 교육청 역시 내일부터 시작하는 실태조사에서 개별 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따져볼 계획입니다. 법 위반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이제 고발 정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공익을 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이제 충분히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설립허가 취소하고도 연결. 시민단체인 정치하는 엄마들 역시 내일 중 한유총의 불법 후원 의혹에 대해 해당 국회의원과 유치원 원장을 검찰에 고발할 계획입니다.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한유총은 자신을 공무원이라고 알고 있는 원장은 많지 않을 것이라며 이해되지 않는 법 해석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전동혁입니다. 한유총의 조직적인 입법 로비 의혹, 이 한유총은 전국 3,500개 사립유치원으로부터 꽤 많은 액수의 연합회비를 걷습니다. 그런데 이 회비를 유치원 교비에서 내는 게 맞는지 하는 논란부터 거액이라고만 추정되는 연합회비를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감시를 받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어서 한수연 기자입니다. 유치원 카드로 명품 가방과 성인용품 등을 산 혐의로 원장이 파면된 경기도 환희유치원. 지난 2년간 유치원 교육비 통장에서 한유총 회비로 30차례에 걸쳐 모두 2,400만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이덕선 한유총 비대위원장이 설립한 리더스 유치원 역시 3년간 유치원 회계에서 한유총 회비로 54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감사 결과 유치원 교비에서 한유총 회비를 납부해 적발된 유치원은 27곳. 이 중 16곳이 적발된 경기도에서 낸 회비만 1억 2천만 원이 넘습니다. 한두 개 유치원 빼고서는 거의 모든 유치원들이 유치원 교비 회계에서
유치원연합회 회비를 내고 있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 많은 데는 저희가 보니까 한 달에 뭐 한 200만 원씩 내는 유치원도 있고. 한유총은 한 해 3,500개 유치원 회원들로부터 20만 원씩 회비를 받습니다. 그러나 한유총 지부별로 받는 회비는 지역마다 액수가 달라 얼마나 거치는지 가늠조차 어렵습니다. 공식 회비 외에도 특별 회비, 후원금 등 수시로 돈을 받습니다. 학부모들은 왜 이 돈을 정부 지원금과 자신들이 낸 교육비에서 내냐며 분노를 터뜨렸지만 한유총은 뭐가 문제냐며 오히려 큰 소리를 칩니다. 별로 치면 아마 뭐 150이나 이 정도쯤 될 거예요. 그런데 전체 활동을 하는 거기서 세미나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렇게 문제가 되는 걸까요? 한유총 회비는 교육 목적에 쓰이는 만큼 사비로 내서는 안 된다는 주장까지 펴니다. 연합회비 여전히 예를 들면 유치원에서 낼 겁니다. 왜냐하면 내 사비로 내는 건 말이 안 돼요. 저는 그거 다 교육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실제 이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는 누구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역회 임원의 개인 명의로 돼 있는 통장으로 돈을 보내는 거예요. 그럼 이게 진짜 연합회 회비인지 아니면은 진짜 어떤 금전적 거래가 있어서 하시는 건지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설명이 안 돼요. 한유총이 설립자와 원장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이익 집단이라는 사실이 명백해진 만큼 교육비에서 지출된 한유총 회비의 사용 내역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수연입니다. 유치원생 학부모, 무엇보다 유치원 원장들이 눈여겨봐야 할 판결 기사를 하나 소개해드립니다. 급식비를 빼돌리고도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유치원 원장 10여 명에 대해서 2심에서 모두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학부모를 속여서 급식비를 부풀려 받고 현금으로 리베이트를 받은 행위를 사기라고 판결했습니다. 임선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4년 부산 울산 지역의 유치원 원장들은 한 식자재 업체와 이면 계약을 맺었습니다. 부풀린 급식비에서 식자재 값과 수수료를 빼고 나머지를 리베이트로 되돌려받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업체는 2014년부터 2년간 91억 원의 매출 가운데 절반가량인 44억 원을 원장들에게 돌려줬습니다. 유치원 원장들은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1억 원이 넘는 리베이트를 현금으로 되돌려받아 개인 차량의 주유비와 주차비, 개인 생활비 등으로 지출했습니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급식비로 다시 지출했을 가능성이 있어 사기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장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원심을 깨고 유치원장 12명 전원에게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급식비를 돌려받았다면 학부모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건 사기의 고의가 인정된다는 겁니다. 또 현금으로 되돌려받은 것은 급식비를 빼돌릴 의사가 있는 것이며 사적으로 지출한 점으로 미뤄 불법으로 급식비를 빼돌린 의사도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장들이 받은 리베이트만큼 급식의 질과 양의 수준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고 질타했습니다. 재판부는 유치원 원장 12명에게 벌금 3천만 원에서 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또 사기 혐의로 기소된 식자재 업체 대표와 영업이사에겐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MBC 뉴스 임선응입니다. 고의 분식회계로 거래가 정지되고 상장 폐지 심사 대상에 올랐던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 상장 유지, 주식 거래 재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투자자들의 피해는 줄게 됐지만 벌써부터 삼성 봐주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노경진 기자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상장 폐지를 면하게 됐습니다.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경영 투명성에 일부 미흡한 점은 있지만 매출 등 기업 전망이나 재무 상태에 큰 우려가 없다며 상장을 유지하고 내일부터 주식 거래도 재개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지난달 14일 증선위의 결정으로 거래가 정지된 지 거래일 기준 20일 만입니다. 그 기업이 계속적으로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지, 즉 영업 지속성이라든지 재무 건전성, 그다음에 경영 투명성, 그다음에 공익실현과 투자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상장 폐지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면서 투자자들의 손실은 막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분식회계가 자본시장을 교란시키는 중대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을 감안하면 용두삼이란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게다가 과거 삼성바이오와 비슷한 규모의 5조 원대 분식회계를 저지른 대우조선해양은 1년 3개월 동안 주식 거래를 중단시켰다는 점에서 이번 결정이 이른바 대마불사, 삼성 봐주기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분식회계를 바로잡은 재무제표 수정 제공실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한 심의를 통해 범죄 행위의 규명도 하기 전에 일종의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오늘 결정과 별도로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선 검찰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삼성바이오는 투자자의 재산권이 보호받아 다행이란 입장을 내놨지만 분식회계는 저지르지 않았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행정소송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노경진입니다. 문재인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인 김동연 부총리가 1년 6개월간의 임기를 마치고 오늘 퇴임했습니다. 정치적 의사결정의 위기를 언급하면서 사회적 대타협의 필요성을 마지막으로 다시 강조했고 또 일각에서 제기된 자유한국당 영입설은 일축했습니다. 박찬정 기자입니다. 김동연 전 부총리는 재임 시절에 신설한 혁신성장본부에서 마지막 공식 일정을 가졌습니다. 제가 오늘 0시부터 부총리가 아니어서 이 피자는 제 개인 돈으로 사는 겁니다. 1년 6개월 재임 기간 가장 큰 보람으로 혁신성장을 화두로 부각시킨 점을 꼽은 김 전 부총리. 그러나 경제 상황에 대해선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가장 아쉬운 문제는 일자리 문제입니다. 가슴에 수검댕이를 안고 사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효과 등 장하성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과의 이견을 염두에 둔 듯 공직자의 소신과 용기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해밍웨이가 한 용기의 정의를 썼습니다만 그 같은 용기는 자기 중심이 있어야 나올 수가 있고 우리 경제를 위한 고언도 내놨습니다. 정치적 의사결정의 위기, 정치권의 주도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더 가진 사람과 사회 지도층의 희생과 양보가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양보와 타협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 갈등을 넘어서 필요한데 많이 안타까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1기 경제팀은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는 데 주력했다며 이 토대 위에 2기 경제팀은 성과를 낼 것이란 기대감도 드러냈습니다. 자유한국당 영입설은 일축했습니다. 제가 문재인 정부의 초대 부총리입니다. 이임을 하게 되면 평범한 소시민으로 돌아가겠다. 백팩을 메고 정부 청사를 걸어 나온 김 전 부총리는 자신의 소나타 승용차를 몰고 백혈병으로 숨진 아들의 묘소를 찾는 것으로 퇴임 후 첫 일상을 시작했습니다. MBC 뉴스 박찬정입니다. 의족 대신 버려진 깡통을 불편한 다리에 끼워서 생활하던 시리아 난민 소녀의 사연이 화제를 모았는데요. 이 소녀가 구호단체의 도움으로 새로운 다리와 인생을 선물 받았습니다. 조효정 기자입니다. 한 소녀가 힘겹게 발걸음을 옮깁니다. 무릎 아래 다리가 없는 이 소녀의 몸을 지탱하고 있는 건 바로 참치캔과 PVC 파이프. 8살인 마야 메르히라는 이름의 이 소녀는 하체가 거의 발달하지 않은 상태로 태어났지만 시리아 내전으로 난민 캠프를 떠돈 탓에 의족조차 마련할 수 없었습니다. 같은 장애를 갖고 있는 아버지가 보다 못해 만들어준 것이 바로 깡통 다리였습니다. ففكرت إني أسوي لها شغلة تحميها من الأرض من الحجر ومن الحصى ومن الإيش فسويت لها الأطراف هذا. 마야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이슬람권에서 적십자사에 해당하는 터키 적신월사와 한 병원이 지난 6월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깡통다리 대신 진짜 의족을 선물한 겁니다. Suriye'de 7 yıl aşkın süredir devam eden bu kirli savaşı, bu acımasız savaşı durdurmaya yetkisi gücü olabileceklerin bunlarla insan yani bu görüntüler 마야는 5개월에 걸쳐 적응 훈련을 받았고 지난 8일 터키 적신월사는 새 의족과 분홍색 운동화를 신고 가족에게 돌아간 소녀의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마야는 이제 운동화를 신고 학교에 갈 수 있게 됐지만 시리아에서만 약 8만 명의 난민이 비슷한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조효정입니다.
월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올해 프로야구 최고의 선수들을 뽑는 골든글러브 시상식이 열렸는데요. 오랜 노력 끝에 최고의 자리에 올라선 선수들 함께 만나보시죠. 행사 시작 전 레드카펫 선수들의 모습입니다. 한껏 멋을 부렸는데 유니폼 입을 때와는 좀 다르죠. 각 포지션 최고의 선수 10명을 가리는 자리. 올해는 오랜 도전 끝에 처음 수상한 선수들이 눈길을 끌었는데요. 특히 데뷔 7년 만에 골든글러브를 품에 안은 두산의 3루수 허경민. 팀의 핵심 전력이면서도 수비 전문이라는 웃지 못할 평가를 받곤 했습니다. 올해는 공격력까지 겸비하면서 최고 3루수로 우뚝 섰죠. 이틀 전에 결혼을 하고 신혼여행까지 미루고 왔는데 생애 첫 수상에 겹경사를 누렸습니다. 야구장에서 그랬듯이 늘 가정에서도 열심히 해서 가정에서도 골든글러브를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랑한다. 아유, 센스 있네요. 매년 2인자에 머물렀던 넥센 유격수 김하성도 골든글러브에 한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최다 득표는 현역 최고 포수 양의지였는데요. 7시즌 동안 배터리로 함께했던 전 동료 리퍼트에게 눈물의 수상 소감을 남겼습니다. 리퍼트 선수한테 응원해주고 싶고 항상 제 마음속에는 일선발이라고 마음속에 깊이 새겨둔다고 전해주고 싶습니다. 깊은 우정이 느껴지시죠? 최대 격전지였던 외야수에서는 김재환, 전준우와 함께 넥센의 이정우 선수가 깜짝 수상했고요. 롯데의 이대호는 1루수와 3루수에 이어 지명타자까지 세 포지션에서 황금 장갑을 받았습니다. 반면에 SK는 한국 시리즈 우승팀으로는 처음으로 수상자를 한 명도 배출하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네요. 승부 조작으로 KBO에서 퇴출됐던 전 NC 선수 이태양이 함께 퇴출됐던 문우람의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여기에 승부 조작 선수가 더 있다고 실명까지 폭로해 거센 후폭풍이 일고 있습니다. 정준희 기자입니다. 승부 조작 사건 이후 처음 공식적인 자리에 나타난 이태양. 폭로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지난 2015년 자신의 승부 조작 사건에 얽힌 브로커 조모 씨가 추가로 조작에 가담했다고 주장한 투수들의 실명을 공개한 겁니다. 별거 아닌 쉬운 일인데 그냥 네가 그냥 1회 1점만 주면 된다. 정대현, 문성현, 김택형, 이재학, 김수환 이런 애들도 다 한다. 배포한 자료에는 KBO 최고 마무리 투수 정우람까지 불법 도박을 했다고 지목해 파문은 더 커졌습니다. 해당 선수들은 즉각 반박했습니다. 정우람은 사실과 다르다며 법적 대응까지 나서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넥센도 정대현과 문성현이 참고인 조사에 응했을 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확인했고 김택형과 김수환도 각각 SK와 두산 구단을 통해 사실 무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KBO는 진상 파악에 착수했습니다. 실명 거론이 됐기 때문에 각 구단에 사실관계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갑작스러운 폭로로 3년 만에 재점화된 승부 조작 논란에 야구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준우입니다. 다음 달 아시안컵에서 활약이 기대되는 선수죠. 독일 홀슈타인 킬의 이재성 선수를 손장훈 기자가 현지에서 만났습니다. 이재성의 데뷔는 늘 강렬했습니다. 전북에선 입단과 동시에 주전을 꿰찼고 대표팀에서도 승선 2경기 만에 A매치 데뷔골. 유럽 무대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독일 2부 리그 데뷔 전부터 도움 2개를 기록하는 인상적인 활약으로 팀의 상승세를 이끌고 있습니다. 월드컵 독일전 승리도 큰 힘이 됐습니다. 독일에서는 너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애들이 대우를 좀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도 처음에 왔을 때는 그걸로 얘기하면서 좀 더 저희가 어필을 했죠. 첫 해외 생활도 그리 낯설지 않다고 했습니다. 또 전북에서도 또 봉동에서 4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좀 시골 쪽에서 있었기 때문에 랑 잘 맞는 것 같아요. 또 조용하고 또 한적해서 가장 신경을 쓰는 부분은 체력과 음식입니다. 제가 먹고 이제 또 관리를 해야 돼서 제일 자신 있고 또 즐겨 먹는 게 불고기인데요. 밖에서는 잘 안 먹으려고 그러고 집에서 한식을 주로 해 먹고. 목표는 확실합니다. 가장 센 팀으로 가는 게 제 가장 큰 목표이지 않은 도르트문트가 1등이라 가지고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안정보다 모험을 택한 이재성의 도전은 우선 통했습니다. 이곳 홀슈타인 킬이 앞으로 더 큰 무대를 향한 발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킬에서 MBC 뉴스 손장훈입니다. 아르헨티나 클럽들이 스페인까지 가서 경기를 하는 이유 톱플레이를 통해 확인해 보시죠.
남미 최고 클럽을 가리는 결승전입니다. 선수단 버스가 들어오는데 경호 삼엄하죠. 보카 주니어스와 리베르 플라테 두 팀 모두 아르헨티나 팀인데요. 경기는 9,650km나 떨어진 스페인에서 열렸습니다. 지난달에 벌어진 극렬 팬들의 선수단 습격 사건 때문인데요. 7만이 넘는 관중들 앞에서 명승부가 펼쳐졌고요. 연장에서 리베르 플라테가 폭발합니다. 시원한 중거리 슛에다가 그리고 종료 직전인데요. 폭풍 질주 그리고 쐐기골까지. 월드컵 독일전 생각나시죠? 리베르 플라테의 우승. 바로 그 시각 아르헨티나 분위기를 한번 보시죠. 난리가 났죠. 그런데요. 밖에 나와서 도가 지나친 팬들. 여기서 경기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NBA로 갑니다. 이렇게 점프슛이 막히면요. 레이업 인척했다가 백보드 맞추고 그리고 엘리웁으로 농구. 참 쉽죠? 라니의 엄청난 중거리 슛 감상하시죠? 하늘로 솟구쳤다가 뚝 떨어지는 이게 바로 독수리 슛입니다. 지금까지 톱플레이였습니다. 레알 마드리드 가레스 베일의 골입니다. 역시 힘보다는 임팩트군요. 월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추위가 누그러지면서 활동하기 한결 수월하셨죠. 오후에는 나흘 만에 전국이 영상권을 회복했는데요. 지도에서 초록색으로 보이는 남부지방, 어제보다 기온이 4, 5도가량 올라서 영상 5도선을 넘었고요. 서울도 4.6도로 어제보다 7도가량 크게 올랐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차츰 눈이나 비가 오겠습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기온이 낮은 강원 남부와 경상 내륙에는 2에서 7cm가량의 많은 눈이 내려 쌓이겠고요. 대설특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그 밖에 전국 내륙 곳곳으로도 1에서 3cm의 눈이 오겠고 서울은 낮 동안에 눈이 잠시 날리기만 하겠습니다. 지금 전국의 하늘 대체로 맑지만 동쪽 지방으로는 메마른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내일 눈이나 비가 내리면서 건조함도 차츰 해소될 전망입니다. 눈이나 비는 내일 밤이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영하 3도 등 영하권을 보이겠지만 오늘보다는 4도에서 8도가량 높겠습니다. 남부지방의 아침 기온 대구와 광주 영하 1도, 낮 기온은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당분간 추위는 심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12월 10일 뉴스데스크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뉴스입니다.